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 분석했던 삼천당제약이 이제 최근 시장의 최고 주식이 돼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는 2024년도 이 당시에 적정 시총으로 12주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 관계가 붙으면서 현재 시총은 26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저도 주식을 더 연구하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진실이 이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알리아 시밀러나 에스페스에 대한 가치 분석은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 늦더라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긴 받는다. 진면목은 언젠간 인정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된 기업의 강점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이 아닌 두산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갱신하고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시장의 메이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순번으로 치면은 가장 높진 않지만 섹터의 종목이 가장 많은 반도체에서 두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면 두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해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이 되어 계셔야 영상이 올라갈 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영상 다룰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인 두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의 주가를 보시면 24년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의 주가까지는 16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배가 더 올라간다 분석하는 것은 당장에는 너무 무리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증시에서 최고를 뽑으라면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는 계속 돈이 들어간다라는 이 전제가 맞다면 이 두산에서 전략만 잘 취하면 길지 않은 시일 내에 20%에서 30% 정도 기대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배가 올랐지만 10배 이상 올라간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 중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10,000원에서 11만원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19만원을 넘어섰죠. 그러면 18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두산의 주가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지금 보면 둘 다 낮은 가격이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상승을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산은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AI 사이클 수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 수혜 기업이라는 것, 이게 이제 세 개가 핵심이라면 핵심이고, 그 외에 기타 주가 모멘텀이 되는 게 SK 실트론 인수, 그리고 중국 왕서방의 러브콜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보면, 이 AI 수혜라는 게 뭐냐면, AI 하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핵심인데, 이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동박 적층판 CCL 사업이 지금 이제 두산 전자 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 기업이 되면서 리레이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4세대 모델 베라루빈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CC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높은 분석들이 지금 나돌고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의 현재 시총을 보시면 이 화면에 여기 움직인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20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전자 이 BG 시총만 해도 20조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두산은 지주사라서 두산전자 BG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간접 지배긴 해도 어쨌든 모두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전 섹터의 핵심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이 거의 30%,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이 50%.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면 아주 멋있죠. 아주 멋있게 신고가 상태예요. 60조입니다. 뭐 어쨌든 지배를 하고 있고 이제 중복 상장 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66조짜리의 30%면 한 19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반만 적용하면 한 9조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벌써 두산의 지분 가치는 29조까지 괜찮다.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있다. 5조 7천억인데 50%니까 뭐 2조 8천억 정도 하죠. 근데 거기서 반값 하면 1조 9천억 정도 되나요? 1조 9천억 정도가 되나요? 2조 8천억, 1조 4천억이죠. 그러면은 벌써 30조 4천억도 두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사이클의 수혜라고 말한 건 두산전자 빚이지만 결국 100% 이제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주사로서의 그 지위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지금처럼 부각을 받고 있는 두산은 30조까지는 싼 것 같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부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27년에도 반도체 사이클은 현상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 가지고 공장 증설을 그 브라운필드식으로 해서라도 이제 생산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반도체 팹 회사들은 브라운필드식으로 이제 인수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면 가동 세팅된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초호황 시대인데 엄청 비싸게 팔고 싶지 공장 매물을 싸게 팔진 않겠죠. 공장을 팔 바에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팹 소유주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팹이라는 건 어쨌든 갖춰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두산전자비지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완제품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공장 인수가 좀 수월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소재 이제 CCL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천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동박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장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브라운필드식으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자비즈의 생산 캐파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매출 반영도 그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AI 사이클 수혜라고 말하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법 개정안은 이제 3차 상법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올해 그 3월 31일 주총을 앞두고 있죠. 두산도. 근데 상법 개정 이후에 두산 지주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2월 26일에 그 두산 임직원 대상으로 각종 이제 주식 인센티브 제공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주식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죄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RSU가 이제 그 주식 인센티브인데 요 비중은 63만 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비중은 256만 주 그러면 훨씬 더 자사주 소각 비중이 높죠. 요게 그 바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자사주 소각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소각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쳐줄 수 있다 생각을 하실 건데요. 직원 대상 주식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RSU잖아요. 근데 양도 제한 조건부로 이제 자사주를 주겠다 이건데 무작정 무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근속도 하고 그 경영 성과에 달성하면 장기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뭐 무작정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우호 지분 만들려고 교환사채 발행하는 쓰레기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 거버넌스가 여전히 어두운 기업들도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과 비교하면 두산의 이번 행보는 매우 뛰어난 판단이고요. 또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소각만 한다 이러면 단기적으로만 좋지 단순 자사주 소각으로 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높은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회사가 로드맵이 확실하고 시장에서 기대할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주 가치 제고에 더 큰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산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단순 자사주 소각보다 규모가 조금 줄어든 자사주 소각이지만 자사주 소각 비중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 수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의 이 CCL 사업은 동박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구리 가격 상승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구리값이 높아지면 생산가가 높아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CCL은 일단 구리, 수지,
유리 섬유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구리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이제 제품 마진 구조를 보면 구리 가격 플러스 가공 마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구리 값을 이제 구리값이 상승했으니까 구리값 상승한 만큼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럼 이 구리값 상승의 부담은 고객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고객에게 가격 판가를 인상시켜서 가격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가공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가공 마진에는 가공비, 인건비, 뭐 설비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고정적인데 구리 가격만 올라간 거니까 그럼 실제로 매출 단위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매출 단위가 커졌다 해서 실제 영업 이익이 커진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인상된 제품가는 쉽게 하향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두산전자비즈처럼 독점적 지위를 구가할 기대가 있는 상황에선요. 가격 협상권이 우위에 있어서 제품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사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됐지만 한동안은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진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매출만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그대로였던 구조에서 어느 시점에는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뭐 중기적인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자재로. 그런데 지금도 두산전자비즈는 구리를 확보하고 있겠죠. 그러면 제품 가격을 인상한 다음에 선제 확보된, 그러니까 싼 구리값일 때 확보해놨던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겠죠. 왜냐면 원자재 가치, 재고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아요. 최근에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른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이슈들이 두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 근데 이 외에도 제가 뭐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AI 사이클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3차 상법 개정, 세 번째는 원자재 값이라 했는데, 기타 주가 모멘텀으로 SK 실트론 인수랑 중국 왕서방이 러브콜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두산이 이 실트론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실트론은 웨이퍼 제조사예요. 웨이퍼 제조사. 근데 규모가 커요. 세계 3위.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세계 3위인 것도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세계 3위 12인치 웨이퍼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산이 인수했을 때는 몇 위가 될진 몰라요. 하지만 두산그룹이 지금까지 부각받으면 여러분들 두산 테스나를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밥캡,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중장비나 발전소 터빈이나 신사업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두산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만 되고 있었어요. 이번 그 두산전자비즈가 부각되기 전까지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AI 슈퍼사이클 때문에 두산전자비즈가 이제 리레이팅이 됐잖아요. 두산전자비즈가 이번에 시장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두산그룹의 반도체 사업을 높게 평가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두산전자 피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강점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이 이제 그 지분 투자식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 있죠. 얘가 두산 테스나 지분을 한 39%? 좀 안 되게 약 39%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회사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관심을 받을 일도 잘 없었죠. 그냥 테스트 회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산 자체 밸류 체인이 잘 가꿔져 있던 것도 아니었었고, 어쨌든 이번에 두산전자 비즈 덕분에 두산 그룹은 AI 반도체의 핵심 기업이구나가 됐고, 여기서 SK 시트론을 품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웨이퍼를 제조해준다.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까지 엮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강점이 생기잖아요. 스토리가. 그럼 조금 더 두산전자 비즈를 버무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두산전자 비즈는 PCB 소재 생산이죠. SK 시트론은 웨이퍼 생산이고,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 반도체 검사를 하죠. 여기서 빠진 건 전공정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AI 가속기를 이제 생산하는 밸류 체인의 핵심 기업들 하면은 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떠오르죠. 뭐 한미반도체 등등등. 근데 뭐 한미반도체는 장비 기업이니까 빼자고요. 그러면 그 외엔 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설계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이 두산전자비즈가 PCB 소재를 생산하고 FCBGA를 공급한단 말이죠. FCBGA는 이게 이제 반도체를 이제 그 붙일 때 공 모양으로 된 그 어레이를 이제 녹여서 자연스럽게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도 지금은 AI 반도체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면 CC에도 공급하고 FCBGA도 공급하고 SK 시트론에서 생산한 웨이퍼, 그리고 두산전자비지의 패키징 소재를 쓰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의 후공정 테스트까지 쭉 연계해 버릴 수 있겠죠. 이거 어디에 쓰입니까? 이렇게 연계하면 AI랑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 이제 칩,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쓸 겁니다. 당연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칩이나 AI 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난이도도 높아지니까 두산 테스트나 하나만 달랑 있을 때는 고객사를 좀 끌어들이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두산전자비지 그리고 시트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테스나 일감도 따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테스트 단가도 높아진 것 덕분에 지금의 테스나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일단 시장에서 해당 스토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부정적으로 이 사업 구조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평가받을 문제고, 그 전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업 구조상 발생하는 레버리지를 주가에 먼저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주가에서 20%, 30% 이상 상승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중국 왕서방의 러브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두산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NDR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실트론 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설하려면 돈도 계속 필요하고, 두산 그룹 전체가 굉장히 지금 가속 단계에 있거든요. 사업 가속 단계에 있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긴 해요. 자본 레버리지가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NDR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부분은 중국 최대 펀드, 중국 최대 IB, 아시아 최대급 사모펀드, 뭐 요 세 개 타이틀 각각 주체들이 다 관심을 보이면서 컨퍼런스 콜에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꽤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지만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요거예요. 두산이 뭔가 일을 내긴 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2019년도 말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기 전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홍콩과 중국의 왕서방들이 한국에서 이제 브로커들한테 쿠팡 비상장 주식을 구해달라. 웃돈을 주겠다. 어떻게든 주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확보를 제대로 못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뒷이야기가 돌고 쿠팡이 상장할 때까지 쿠팡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요 러브콜이 왕서방들의 러브콜이 쿠팡 때랑 비슷하게 두산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산전자비즈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큰 시장에 그 파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혁신적인 일 때문에 도대체 두산 평가가 바뀐 건가? 그러면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두산전자피지 때문이에요. 그죠? 전 세계 1등 CCL 회사가 대만에 있는 EMC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EMC 지위를 두산이 이겨먹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투자자들도요, 전 세계 1위가 된다 했을 때, 1위가 아니었던 기업이 전 세계 1위가 된다 했을 때, 투자 안 하고 싶은 투자자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 1등, 이거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 자본을 자꾸 배척하고 중국 자본이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중국 그 본토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한테 너네들 우리 자국 투자만 너무 높이지 마라. 그러지 말고 해외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라. 이게 이제 해외 투자 지분 쿼터제인데 거의 강요를 했죠. 근데 그 강요를 했던 쿼터제 비중은 낮추지 않았는데 미국이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니 반강제적으로 미국 비중을 줄였고 그러면 미국 외에 제3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투자 대상을 발굴하려고 하니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증시가 한국 증시고 거기 중심에 반도체가 있네. 반도체 산업 팽창은 계속 이어질 건데 하필이면 두산전자비즈를 지배하고 있는 두산이 보이네가 된 거예요. 삼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은 너무 유명해서요. 모두 선제적 투자가 3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봐야 돼요. 근데 두산의 경우는 많이 상승했지만 주목도로 치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보다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아직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산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뭐 거래 대금이 뭐 이제 많이 올라서 신고가 부근이 되니까 1조 단위로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1조 단위가 아니라 1,400억대가 나온 거지. 얘는 요즘 1조가 흔하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1조 터지기가 어려운 주식이에요. 내용만 보면 1조가 몇 번이고 터졌어야 됩니다. 이 1조라고 말하는 이유가 제주 반도체도 1조씩 터졌어요. 그리고 그 고영이라는 기업도
1조씩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1조 1444억. 근데 두산은 아무리 많이 터졌다 해도 요때거든요. 5천억 터진 게 제일 많이 터진 거예요. 1조가 한 번은 안 터졌어. 그러면 아직도 충분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목받을 게 많으니까 그만큼 매수세 쏠림이 나타날 기회도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산전자 BG가 베라루빈 독점 구조 확보해버리면 그러면은 올해에서 내년 이 매출 단위가 2조는 넘어가요, 무조건. 그죠? 근데 27년이 좀 궁금한데 3조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3조까지 가능하다. 이게 좀 왜 그러냐면은 베라루빈까지 이제 독점해버리면은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들이 레퍼런스로 이제 쌓인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실해서 두산전자비즈가 노력을 안 해도 고객 확보가 알아서 돼요. 더 많은 고객이 유치될 거라서 이건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상 단위는 뭐 2조 5천억 뭐 이쯤 잡는데 근데 3조 넘어가도 이상하진 않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했던 EMC를 잡아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하면은 1위 떠올리라면은 당연히 리노공업이죠. 근데 이 소부장만 했을 때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이 이제 28년도까지 영업이익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2,780억입니다. 2,800억 정도 잡죠. 그러면 시총은 지금 8조 1천억. 그냥 8조로 할게요. 시총이 8조입니다. 근데 두산전자 BG가 매출 2조 5천억이라 쳤을 때 영업이익률은 대략 25%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 5천억에 25%면 6,25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리노공업의 PUR로 멀티플을 보면 지금 뭐 2,800억으로 8조니까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볼까요? 8조 나누기 2,800억은 한 28배 나오네요. 그죠? 28배 맞나? 계산기 같이 두드려 보시죠. 자, 8조 나누기 2,800억 28배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두산전자의 28배면 17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죠? 두산전자 BG는 PUR 28배 하면 시총은 17조 5천억 정도 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 20조 정도는 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두산전자 BG는 상대가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핵심인 AI 가속기 생산에 핵심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요 AI 이제 가속기의 핵심 요 키워드가 또 엔비디아 키워드가 리노보다는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거기에 중국 메이저 자본이 최초로 낙점한 투자 대상이라는 것도 멀티플을 보편적으로 보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되려 과열 정도가 평균이고 심하면 극단까지
멀티플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3000당작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적정 가치를 2년 전에 12조로 봤죠. 과열이 되면 15조라 생각했습니다. 한 30% 프리미엄 쳐줘서. 그리고 극단이 되면 이제 100% 프리미엄 쳐줘서 24조 정도를 봤는데 지금 뭐 28조가 넘어갔는데 그럼 두산전자 PG는 17조 5천억을 기준으로 과열되면 22조 7천억. 근데 과열이 두산전자 BG 고유 가치만 해도 22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두산이 아니라. 그러면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 테스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 지분들까지 싹 다 반영하면은 두산은 훨씬 더 높겠죠. 뭐 30조? 쉽다 이거고, 극단으로 가버리면 35조까지도 그냥 전자비지 고유 가치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조 중반에서 30조 초반, 너무 제가 무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차트로 좀 보면 간단하게만 볼게요. 차트는 이미 신고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신고가 붙으면 무조건 잘 가고 강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모두 때려 박아버리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이점을 확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거 그냥 21선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신고가 부분에서 21선 여기까지가 1차 매수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21선에서 또 100만원까지가 2차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 없어요. 그냥 100만원이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갈놈이라면은 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갈놈이라면. 근데 두산은 지금 갈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안 사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1선까지 이렇게가 분할 매수 1차, 그 다음에 100만원까지 21선 밑에서 2차, 이렇게 하면 3차 매수까지도 계획을 해야 돼요. 3차 매수는 무조건 내 평단보다 위에 있을 때 이제 매수를 계획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타기를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다다다다다다 여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줄줄줄 사라는 게 아니라요. 이 구간별로 1차, 2차를 나눈 이유는 1차와 2차 매수 비중을 동일하게 잡아두고 좀 내가 마음이 편할 만큼씩 사는 겁니다. 그 대신 3차 매수 규모보다 1차, 2차 매수 합산 규모가 커버리면 안 돼요. 핵심은 3차 매수에서 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정리를 좀 하면 1차 매수 더하기 2차 매수 이 비중이 3차 매수 비중보다 크다. 잘못된 겁니다. 1차 매수 1, 2차 매수 1, 3차 매수 1.5 이러면 안 되고 2까지 감안하면 돼요. 한마디로 1, 2차 매수는 3차 매수 하기 전에 보험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1차 매수만 하고 30% 올라가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거 먹고 말아야지. 근데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가 된 다음에 내 평단보다 위에서 이제 신고가를 치우고 갈 때 3차 매수를 해버리면 평단은 내 평단과 신고가의 그 중간에 있겠죠. 그 상태에서 본 시세가 나와버리면 비중은 비중대로 시원하게 태우고 이제 시세가 랠리가 이어져 가면
수익 상태에서 수익이 스스로 커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물타기를 전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가격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된 분할 매수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두산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더 매력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웬만한 건 오늘 다 말씀드렸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두산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고만 딱 결론 내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응용을 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접근인데 이런 식으로 신선한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제 접근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 투자에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텐베거 주식도 진실 안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텐베거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한 시대를 이렇게 어, 이끌어가는 주도주라면 이 논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주 큰 수익이든 단기적으로 시원하게 움직이는 시세의 힘이든 진실을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보다 더 좋은 내용을 구성해서 가져올 건데, 제 영상을 구독해 두시고, 그 다음 알림 설정을 꼭 해 두셔야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좋아요 눌러놓고 구독도 해놨는데, 정작 괜찮아서 구독을 해놓은 건데, 필요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제때 확인을 못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요약TV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모두 해 두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